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상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을 만들다와 현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엔 헌장 전문에서 연합국 국민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주축국에 맞서 싸웠던 연합국은 전쟁에서 성기를 잡자 전후 문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 다시는 이런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즉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장치를 두었을까요?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성전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총회를 최고 기구로 두었지만 세계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10개의 상임국, 이사국은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맡기로 하고 5개의 상임이사국은 주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까지 부여받았는데 큰 책임에 걸맞게 큰 권한도 준 것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유엔군도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히틀러의 도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오히려 세계대전을 가져왔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최초로 유엔군이 창설되어 한반도로 파견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두어 전쟁 범죄를 처벌하고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경제사회이사회를 두어 빈부격차나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등의 전문기구를 두어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시가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로 이어졌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편적 인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이 제정되는 데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유엔 사절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은 연합국이 미소로 갈라지고 냉전이 격화되면서 점차 그 빛이 발해어 갔습니다. 그러면 냉전 체제의 경쟁이 불러온 핵전쟁의 위기입니다. 미국과 소련 두 진영의 대립을 왜 냉전이라 부를까요? 냉전은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과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지던 상황을 말합니다.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는 열정과는 달리 핵무기 보유와 같은 군비 전쟁을 하고 첩보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두 전쟁의 경쟁은 베를린 위기, 한국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과학기술 및 군사예산을 늘리면서 진영 간의 대립은 심해졌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어떤 사건일까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비밀리에 쿠바에 건설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과 인접한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소련이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쿠바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이를 거부하며 두 나라의 대립은 핵전쟁 발발이 우려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고 미국이 쿠바의 영토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사람들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과 소련은 냉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멸의 공포가 냉전의 완화를 가져온 셈이지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긴 여정, 독립을 이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언제부터 독립했을까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은 북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리비아가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모로코, 튀니지, 수단 등이 독립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국가도 있었지만 몇몇 국가는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1957년 서아프리카 해안의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고요. 이 지역의 국가인 가나에서는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은크루마가 당선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사하라 남쪽의 17개 나라가 독립했고 이 해를 아프리카의 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도 독립국이 생겨납니다. 알제리의 독립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른 후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여기 알제리는 프랑스다라고 선언했고 수십만 명의 프랑스 군대를 동원해 알제리의 독립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인들은 8년간 끈질기게 저항한 끝에 1962년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지만 100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의 깃발이 세워졌지만 아프리카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강대국들이 종족, 언어,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국경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독재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가나의 은크루마도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우간다의 권력을 잡은 이디아민은 8년간 약 3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언제쯤 식민 지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반둥 회의에서 무엇이 합의되었을까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에서 열린 회의에 중국의 저우온 라이 총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연설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는 식민지를 경험했거나 겪고 있으므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놔두고 서로 같은 점을 찾고 추구합시다. 저우어라이는 비슷한 식민 지배의 경험을 가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끼리 긴밀한 관계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인도의 네루,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티토, 이집트의 나세르, 2년 후 가나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은크루마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 지도자들은 이 연설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의 참가국의 합은 세계의 8% 정도였지만 인구의 합은 15억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국가들의 만남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둥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냉전 시기에 열렸습니다. 반둥회의의 참가국은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을 비판하고 냉전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며 유엔 헌장에 담긴 평등과 협력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인종 및 국가 사이의 평등, 내정 불간섭, 상호 불가침,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 10가지 원칙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 2차 세계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대국 중심의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제3세계의 등장은 기존 냉전 질서에 타격을 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질서의 균열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국제 무대의 중심에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또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식민유산과 그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며 세계 경제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3세계라는 명칭은 힘이 약하거나 가난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던 그들의 역사가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기에 휩쓸렸던 10년, 중국의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에게 한없는 열애와 숭배와 신앙과 충성을 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심정을 느낀다. 1969년 발간된 중국의 정치교육 교재인 마오쩌둥 사상 만세의 서문입니다. 이 교재가 나왔던 시기에 중국은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가 극에 달했고 마오쩌둥 어록은 구호로 내걸렸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은 태안문, 천안문 위에 서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전개한 대약진운동이 크게 실패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반대파였던 류샤오치와 덩사오핑 등이 실용주의 정책으로 인기를 얻자 마오쩌둥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1966년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격앙된 젊은이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때부터 10년간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광풍의 정치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문화대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또래의 젊은이들을 홍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지키자, 자본주의 세력을 몰아내자, 낡은 전통을 없애자라며 외치고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혁명 영웅, 전문가, 학자, 민주인사, 교사 등이 조롱과 고문을 당하거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과학기술, 교육 분야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또 사회주의 문화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공자사당과 불상을 훼손하고 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전통 문화와 문화재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홍위병들의 잘못된 열정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마오쩌둥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그의 추종자인 사인방이 체포되면서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끝났으며 1977년 8월 공식적으로 종결이 선포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기준으로 5천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정오와 복수심 같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래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에서 문화대혁명은 잘못된 일이었고 그 책임은 마오쩌둥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 게베라 라틴 아메리카 혁명을 위해 살다에 대해서입니다. 체 게베라는 쿠바 혁명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1951년 아르헨티나 청년 에르네스토는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여행 중에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삶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혁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체 게베라로 바꿨습니다. 혁명가의 삶을 살기로 한 체 게베라는 1953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자유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무력으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다 실패하고 망명 중이던 피델 카스트로라는 혁명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바티스타 정권의 폭정부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했습니다. 1956년 12월 쿠바의 어느 외딴 해변에 상륙해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체 게바라는 반군 부대의 대장을 맡았습니다. 무장 게릴라 투쟁이 쉽지는 않았지만 바티스타 정권은 너무나 부패하고 허약했습니다. 마침내 1959년 새해 첫날 혁명군이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쿠바 수도 하바나에 입성하며 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쿠바 혁명 이후 체 게바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쿠바 혁명의 성공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 국가들의 충격을 주었고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좌익의 무장 게릴라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칠레에서는 1970년 선거를 통해 좌파인 아예덴 정권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이후 공업장관을 역임하며 쿠바 정권의 기초를 세워나갔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게릴라에 복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65년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독재 정권에 맞서는 무장 게릴라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혁명은 다 이거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라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반군 세력이 나뉘어 게릴라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체 게릴라는 새로운 혁명의 불꽃을 찾아 라틴 아메리카의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게릴라 투쟁을 하다 누군가의 밀고로 미국 CIA 요원에게 붙잡혀 결국 총살당했습니다. 혁명을 위해 뜨겁게 살다 죽은 체 게베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체 게베라는 혁명의 영웅이자 하나의 아이콘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소향의 바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이번에는 베트남 기나긴 외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는 왜 검은 연기로 덮여 있을까요? 1968년 음력 설날 명절 분위기를 틈타 베트콩이라 불리는 남베트남의 게릴라 부대가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대규모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담고 있는 사진 한 장은 미국 전역에 보도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가 떠난 베트남에 미국은 왜 개입했을까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점령당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물러가자 북베트남에는 공산당 지도자 호찌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45년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화하기 위해 되돌아왔고 베트남인들은 다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8년간의 거센 저항에 프랑스는 결국 물러났지만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습니다. 이로써 북베트남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정권이, 남베트남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은 당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상태에서 베트남마저 공산화되면 도미노처럼 주변 나라들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고자 막대한 군수물자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가 떠난 자리를 미국이 대신한 셈이었지요. 베트남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64년 tonkin만에서 미국 전함이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미국의 군사 개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 50만 명을 파병했고 무기와 물자에서 북베트남을 압도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을 도와 32만 명을 파병했지요. 남베트남 사회주의자들은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남베트남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이 공격에 대응해 미군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풀과 나무가 말라 죽는 고엽제를 살포하고 네이팜탄을 투하하여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주요 활동 지역인 밀림을 불태웠습니다. 이 후유증은 당시 군인과 민간인에게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치러지면서 반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은 결국 베트남에서 1973년 철수했습니다. 이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오랜 기간 계속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던 투쟁이었으며 냉전을 주도했던 강대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냉전의 한가운데서 시작한 전쟁이 결국 냉전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저항하는 새로운 물결인 6.8 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왜 광장에 모였을까요? 1968년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 학생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학교 당국에 저항하며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학생에게 대학 운영 참여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저항은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했고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하면서 파리 시내가 시위대와 바리케이트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전 세계 각국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그래서 1968년을 전 지구적 저항의 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8 운동은 어떤 배경 속에 일어났을까요? 1968년의 거대한 흐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베이비 붐으로 인구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큰 전쟁을 겪었던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교육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학 교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고 교육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대학을 비판하였고 더 나아가 보수적이고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는 기성세대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지요. 6.8 운동은 젊은이들이 기성 권위에 저항하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흑인, 제3세계 민중이 점차 전면에 드러났고 이들에 대한 존중과 지지가 6.8 운동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과 인종차별, 성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부모 세대가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한 저항도 활발했습니다. 6.8 운동은 왜 혁명이라고 불릴까요? 6.8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저항은 이후 문화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바지와 록 음악은 6.8 운동의 중심 세력을 하나로 연결하는 요소였습니다. 또 완전한 자유와 일탈을 꿈꾸며 새로운 성해방과 약물에 의한 환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저항은 권위적인 문화를 조금씩 누그러뜨렸고 평등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 조금씩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도 점차 활발해졌습니다. 이처럼 1968년 프랑스를 필두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6.8 운동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자 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저항한 흑인 인민권 운동입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흑인들은 어떤 예우를 받았을까요?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커스는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에 탄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백인 승객이 서 있게 되자 운전사는 흑인이었던 파커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자리를 분리했고 백인이 요구하면 흑인은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파커스는 이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버스 안타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962년 제임스 메르디스는 흑인 최초로 미시시피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우수한 성적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청문회와 재판이 열린 끝에 대학은 메르디스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백인 학생들은 메르디스의 입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메르디스는 연방군인 수백 명의 호의를 받으며 수업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흑인은 인종차별을 당하고 투표권을 제한받았으며 심지어 식당, 술집, 버스 등에서 백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백인 중심의 사회였고 인종주의적인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사람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많은 삶이 탄압받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워싱턴 대행진 이후 흑인 민권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63년 8월 28일 20만 명이 넘는 흑인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워싱턴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내 아들 4명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 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68년 39살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습니다. 1964년 미국 내에서 흑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정한
민권법이 제정되어 인종차별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투표권이 통과되어 미국에 사는 흑인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곳곳에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싸워야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블랙 리브스 마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은 흑인 청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처에 저항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투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고통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페미니즘의 새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티 프리든이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널리스트였던 미국 여성 베티 프리든은 아이를 출산한 후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성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가 1949년에 쓴 책 제2의 성을 읽고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책에서 여성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썼는데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후 베티 프리드는 자신이 졸업한 스미스 대학을 여자 동창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았고 많은 동창생이 집과 부엌 바닥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고 남편과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무언가를 원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해 내면적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리 프리틴은 여성운동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베티 프리턴은 여성들이 자신을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진정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여성의 신비를 1963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을 속박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혼인과 가정이 여성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폭력 시대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이 책이 당시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역사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966년 패티 프리드는 기금을 모아 전국 여성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전국 여성연합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데 주력했고 이후 회원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그녀는 1970년 평등을 위한 여성의 파업을 조직하여 여성에게 행해지는 불평등한 임금 문제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에 주목하여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을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페미니즘이 주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했다면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씌워진 사회, 문화적 관습과 편견의 극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고 청문회와 입법의회에 참여했습니다. 또 미인대의 반대 시위, 종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베티 프리든을 주축으로 시작한 1960년대 미국 여성운동은 오늘날 여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영탁스클럽의 하얀 전쟁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로마 클럽 인류의 무분별한 성장을 경고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문명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연못에 수련이 있습니다. 이 수련이 하루에 2번씩 자란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련이 연못을 완전히 채우는데 30일이 걸린다면 연못의 절반을 채우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정답은 29일입니다. 사람들은 연못의 절반을 채울 때까지도 수련을 잘라낼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30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을 뒤덮어 연못 속의 모든 물고기를 질식시켜 버리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로마 클럽이라는 민간 단체가 과학자들에게 의뢰해 1972년 3월에 발간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클럽은 인류가 마주한 위기에 관심을 가진 36명의 지식인과 기업인이 1968년 로마에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의뢰로 MIT 대학의 메도우 교수팀은 투자, 인구, 환경오염, 자원, 식량 문제라는 5개 범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달리 자원은 계속 감소하므로 미래에는 인구 성장을 지탱할 자원이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대로 성장을 계속하면 100년도 채 안 되어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류와 환경 사이의 역학관계 및 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과장되었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3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200만 부가 판매될 정도로 전 세계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 여러 나라가 함께 환경 문제를 논의하였을까요? 성장의 한계가 발표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72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차 UN 인간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영국, 독일 등 주변국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공해 물질은 국경을 넘어 비와 섞여 산성비가 되었고 산림과 호수의 나라인 스웨덴을 오염시켰습니다. 공해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환경을 주제로 한 제1차 UN 인간 환경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제1차 UN 인간 환경회의는 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4개국의 1200여 명이 넘는 대표가 참석할 정도로 큰 국제회의였습니다. 자연에 관한 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회의장 주변은 반전론자와 공해병 피해자, 고래사냥 반대자 등의 시위로 시끌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지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인간 환경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제1차 UN 인간 환경회의가 열린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냉전의 장막을 넘어 미국과 중국이 만난 겁니다. 미국은 왜 중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1972년 2월 21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태운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출발해 16,000마일을 날아온 닉슨은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총리인 리저오 라이어와 악수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닉슨의 말대로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령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해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고 중국은 북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은 승리를 장담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채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어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로운 퇴진 전략으로 찾은 해법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중국은 왜 미국과 손을 잡았을까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중국은 미국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닉슨이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된 배경에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갈등이 깊어진 중국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1969년 중국과 소련은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중국은 소련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소련을 적으로 여기는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 건설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1972년 9월에는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고 중국은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자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냉전 질서가 흔들리고 세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난 1972년 5월 4일 북한의 평양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일성이 은밀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남북 간 평화 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에서 독대가 강화되면서 이 화해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폐허가 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원자력 발전소 제4호 원자로가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옛 소련의 도시이자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인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습니다. 이내 이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더욱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시스템을 해제한 채 실험을 실행하다 결함과 실수가 겹쳐 일어났습니다. 원자로가 파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검은 연기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했지만 소련 당국은 대피 대신 기다리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사고가 공개되는 것을 소련의 수치라고 여겼던 당국은 주민들에게 어떤 주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은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를 즐겼고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 퍼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 인도, 캐나다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인접해 있던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벨라루스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덮쳐오는 바람에 국토의 22%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소련은 사고 발생 며칠 후에야 사고를 인정했으나 원인과 사망자 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수십만 명을 현장에 파견했는데 이들도 피폭되어 죽거나 갖가지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광부의 4분의 1은 40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체르노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에서 체르노빌에서는 모든 것 후의 삶이 더 기억에 남는다. 사람 없는 물건,
사람 없는 풍경 등 목적지 없는 길, 목적지 없는 전선, 또 생각해보면 이것은 과거일까 미래일까라는 독백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 여전히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체르노빌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리고 베를린 장벽과 함께 냉전 체제가 무너지다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왜 세운 것일까요? 1990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100여 대의 트럭과 크레인, 불도저가 동원되어 콘크리트 장벽을 부수었습니다. 베를린을 동수로 가른 이 장벽은 냉전 시기 두 진영의 경계를 상징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면서 둘로 나뉘었던 베를린은 하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분단을 이해하려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 대표들은 패전국 독일을 나누어 지배하기로 하고 동부 독일은 소련이, 서부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지역에 들어가 있었던 베를린은 소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동수로 나누어 공동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동베를린에 서독의 새 화폐가 유입되고 독일을 일방적으로 자본주의화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이는 곧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막고 전기, 석탄, 식량 공급을 중단한다는 베를린 봉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서독은 비행기로 베를린에 물자를 공수하는 작전을 펼쳤고 여차하면 냉전이 열전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1961년이 되자 동독은 베를린을 동수로 가르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장벽에는 삼엄한 보안장치와 자동 충격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장벽을 넘다가 총에 맞고 서베를린 쪽으로 떨어졌지만 서독은 정치적 문제가 빚어질까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결국 고통 속에서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동베를린 사람들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서독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독과 격차가 커졌고 그럴수록 동독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를린 장벽 붕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은 동서 세력이 충돌하는 냉전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독 사람들은 1989년 9월부터 월요일마다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동독 정부에 저항했고 그 규모는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단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곧이어 동서독 양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베를린 장벽뿐만 아니라 사람, 삶의 터전, 도시, 국가를 이쪽과 저쪽으로 가르는 장벽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것이 인류 역사를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불러오다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뉴욕 사람들은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기억합니다. 아침 8시 46분 미국을 대표하는 건물이자 쌍둥이 빌딩으로 유명한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타워 93층에 시속 720km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연료가 가득 실려있던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빌딩이 크게 파괴되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있은 지 16분 후에 시속 872km 속도로 또 다른 비행기가 남쪽 타워로 돌진해 81층에 부딪혔습니다.
빌딩한 사람들은 필사에 탈출을 했지만 오전 10시경 남쪽 타워가 곧이어 북쪽 타워가 무너져 내렸고 2,977명이 사망했으며 7,000명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객기를 납치해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을 공격한 테러였습니다. 쌍둥이 빌딩 외에 미국 국방성 본부인 펜타곤도 공격받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여객기 납치와 자폭 테러는 생생한 영상으로 전해져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9.11 테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도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이다의 9.11 테러를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레반이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민간인은 1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은 국제안보지원군을 결성했고 한국도 이곳에 파병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했고 9.11 테러와 관계없는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2003년에는 알카에다와 연결되었다는 증거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도 없었지만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이내 수도 바그다드는 함락되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빌딩 자리는 예전처럼 상업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유가족들의 요구로 기념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끔찍한 테러와 그로 인한 보복 공격으로 죄 없는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11인 분노의 근원을 알고 이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